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는 분명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체감하는 집값은 더 비싸지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신문이나 온라인 기사를 보면 마치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첸처럼 아파트가 부르는 게 값이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 세금을 더 걷겠다, 부동산에 몰린 비정상적인 자원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메시지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 집값 억제를 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착화된 고가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오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감정적인 논쟁을 벗어나 지금 한국 부동산이 왜 이런 구조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즉 신고가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신고가 거래 비중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약 2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불과 1년 전의 상황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비중은 10%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이 23%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싸게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의 투기 광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무작정 가격을 올려도 사주는 사람이 넘쳐나는 투기적인 상황과는 다릅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은 매물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버티고 있고, 반대로 집을 사야만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20억이 아니라 21억은 받아야겠다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공급자, 즉 셀러 쪽으로 기울어 버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로 인한 아이러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사회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고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부동산에 몰린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들도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그 정책이 만들어낸 실제적인 시장의 행동 결과입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 팔고 버티면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려보면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떤 다주택자가 그럼 팔겠습니다 라고 선뜻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매물 잠김, 즉 록인 라크마이너스인 현상입니다. 시장에 나와 거래되어야 할 집들이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값을 잡는 정책이 왜 오히려 집을 잠그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한국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 부동산 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멈추게 하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금으로 압박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고 남아있는 소수의 거래는 신고가만을 기록하며 채광 가격은 계속해서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시장의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없으니 꼭 사야 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의 시장은 폭등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값이 오르면 폭등장이나 투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기존의 폭등장이나 투기장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팔 사람은 없고 사야 하는 사람만 남은 시장입니다. 이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거의 상승장이 보여주던 역동적인 에너지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경직된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기사만 나오고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집값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실수요자들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구조가 실수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경직된 시장 구조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단연코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해서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팔 이유가 없는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무주택 실수요자와 기존 주택 보유자 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공급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남아있고 주택 인허가 속도는 더디며 공급 확대 정책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늘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책 이반자들은 늘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받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금과 규제, 정책만을 반복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신고가 뉴스는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잡힌다는 체감은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거의 없을 것이고 서울 등 핵심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과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그러나 매우 단단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즉 죽은 거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집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쪽은 항상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 즉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논쟁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